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간과 기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은 마지막이 되는 거죠. 자, 431쪽에 양괄호 12번 법정 신고기한 박스 핵심 나와 있죠. 자, 1번 취득세는 전 시간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등록면허세가 있죠.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두셔. 다른 세금은 후불제입니다. 후불이에요. 너 취득해. 그리고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를 해라 이거야.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 좀 해줘. 이게 등록면허세니까 수수료는 선불입니다. 다른 조세는 후불입니다만은 등록면허세 하나만은 선불이 됩니다. 이건 뭐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등기하기 전까지 돈 내라 이거야. 그럼 우리가 등기 등록 한번 볼까요? 다른 건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소 가기 전에 돈부터 내야 돼요. 돈 내면 영수증 3통을 받습니다. 이건 세법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상식, 3통을 받으면 1통은 내 보관용, 2통을 등기소에다 줍니다. 야, 돈 주고 왔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 등록 좀 해줘. 그럼 등기소에서 영수증을 받는 거지 돈 받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런 다음에 한 장은 등기소에 갔고 마지막 한 장은 어디에다? 특별시, 광역시, 도청에다가, 또는 얘는 도청이나 구청에다가 이걸 보내줍니다. 그래서 납세자 보관용 하나, 등기소 보관용 하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보관용 하나. 그래서 등기하러 가기 전에 돈부터 내야 된다. 그래서 날짜가 없어. 다른 건 후불제니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라. 근데 등록면허세는 날짜가 없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밑줄 등록하기 전까지. 근데 어차피 처음 배울 때 완전하게 배우는 게 나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도 맞는 말이고, 괄호 안에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등록 접수일까지 가로 닫고. 완벽하게 하자고요. 힘들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등록하기 전까지나 등록 접수일까지나 내용은 똑같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야, 나 내일 등기소 갈 거야. 내일 등기소 갈 거야. 내일까지, 접수일까지. 나 이따가 2시에 갈 거야. 그럼 가기 전까지. 두 가지 말 뜻 이해가요? 나 내일 할 거야. 접수일까지. 나 오늘 2시에 갈 거야. 2시 전까지. 돈부터 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도 맞는 말이고 접수일까지도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것. 예로 나올 때 있고 예로 나올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종합부동산세 밑줄 신고납세를 선택을 했다. 신고납세 선택했다? 뭐 관계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기간을 물어보면은 12월 1일부터 15일이 되는 거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럼 기간을 물어봤으니까 1일부터 15일이고 기한을 물어봤으면 언제가 답이 되죠? 12월 15일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받습니다. 원래 이것도 이해하시려면 이거예요.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재산세 고지서는요, 한번 거기에도 설명을 해드릴게. 어차피 앞으로 배울 건데 이번엔 안 나왔으니까 보세요. 재산세 납부 기간이라는 걸 먼저 한번 설명할게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재산세다 그러면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가 몇 월 달에 날라올까요,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괜찮아요. 뭐 재산 없으면 어때? 이번에 합격하셔서 돈 많이 버시면 되지. 옹알이 되기 있기 없기. 재산세는요 항상 7월달하고 9월달에 나옵니다. 7월달과 9월달 나와 재산세 고지서는. 그럼 8월달은 안 나와. 왜 그러냐 하면은 8월달에는 세법상 장마철이야.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7월 9월 외우면 안 돼.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죠. 얘는 7월달하고 9월달에 고지서 날라와. 8월은 안 나와. 왜 8월은 변하냐? 장마철이야. 그러면 어떤 건 7월, 어떤 건 9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외우지 말고 그 재산이 장마철에 없어질 재산이면 미리 걷어. 7월달에. 대단하지 않아요? 표정이 왜 이래? 그건 장마철에 없어질 재산이야. 그럼 빨리 걷어. 근데 장마철에도 꿋꿋이 견뎌. 그럼 9월달에 천천히 걷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그럼 장마철에 없어질 수 있는 거, 장마철에 없어질 수 있는 건 재산세 내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 상가 건물. 상가 건축물이다 그러면 장마철에 무너질 수 있죠? 그럼 미리 걷는 거야. 7월달에. 그 다음에 토지. 토지분 재산세. 토지는 장마철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장마철에 물 잠겨도 빠지면 그 땅은 내 땅이야. 끄떡 없어. 그러니까 토지는 천천히 걷어요. 몇 월달에 걷는다? 9월달. 그러니까 혼자 9월달에 걷으니까 토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7월 9월 개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재산세는 8월달은 장마철이니까 왜 7월 9월 나누는지 이해 가시겠나요? 그때 어떤 분이 장마철 7월이랬는데요. 세법상 장마철은 무조건 8월이야. 빨리 천천히. 그런데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있죠?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걷어요. 반은 7월달, 반은 9월달에 걷어. 왜 그러냐? 서민들 먹고 자는 집이 주택이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그럼 2분의 1을 7월달에 걷었는데 8월달에 이 집이 무너졌어. 그럼 세금 2분의 1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공무원 좋아요, 나빠요? 반 걷었는데 장마철에 무너졌어. 그럼 9월달에 반을 또 못 받아. 멸실 없어졌으니까.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세법 배우면. 공무원이 뒤돌아서서 씩 웃어요. 왜? 그래도 반은 건졌다 이거죠. 세금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접근해야 오래가 되는 거지. 반은 건졌잖아. 근데 여러분은 반을 못 받으니까 손해예요. 아니, 다행히 반이라도 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금은 유치하고 잔인하고 비열하고 합니다. 그거에 관한 거 정체를 알게 되면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7월 달에 걷는데 7월 달에 1일부터 걷지 않아요? 고지서 날라오는 건 7월이다 그러면 1일부터 15일까지 안 써도 돼요? 고지기간이야. 즉 홍보하고 사거리 같은 데 현수막 붙여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납부의 달 해갖고 홍보하는 기간이야. 이때 돈 안 받아. 그럼 고지서에는 16일부터 말일까지가 납부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7월이 납기다 그러면 1일부터 15일은 돈 안 받아. 납부 기간이 아니야. 16일부터 말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란 얘기죠. 이해 가셔? 그래서 시험에는 맞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고 틀리게 나올 땐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틀리게 나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우릴 바보로 알아. 근데 바보가 계시더라고. 항상 16일부터가 납부 기간이라는 거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재산세 16일부터인데 왜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라고 그랬잖아. 그죠? 다른 거는 왜 재산세 똑같은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인데 재산세는 16일부터 걷고 왜 종부세는 1일부터 걷느냐? 이것도 이유가 있어. 왜? 12월 달이니까. 12월 달이면 송년 모임이 많죠?
그럼 돈 많이 쓰고 세금 안 낼까 봐 미리 걷는 거예요. 1일부터 15일까지. 이런 이게 썰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돈 쓰기 전에 걷자. 그래서 12월 달은 1일부터 15일이 납부 기간이 되고 납부 기한을 물어봤을 때는 12월 15일이 된다는 것. 오케이? 그래서 재산세 납부 기간이 시험에 단골 메뉴가 된다. 작년에 안 나왔다. 그럼 올해 안 나왔다. 그럼 내년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긴 없지만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양도소득세. 앞으로 많이 배우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예정신고는 후불이라고 그랬죠. 후불.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예정신고. 그래서 얘도 나오는 게 그거예요.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근데 얘는 양도일로부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나왔다. 다음에 나올 때는 양도일로부터 이렇게 틀린 지문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밑줄 다음 연도 5월 31일. 그러니까 확정신고도 여기다 해볼게요. 확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이다 그랬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확정신고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달이야. 5월 달. 그런데 기한을 물어봤으면은 언제가 된다? 5월 31일. 그러니까 그냥 기한만 공부하면 헷갈려. 기간과 기한을 같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1년 중에 세무서가 제일 바쁜 달이 5월 달이에요. 5월 달이 제일로 바쁘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5월 달이고 그 다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5월 달이 됩니다. 요거에 관한 건 상식도 상식이지만 시험에도 많이 나온다는 것. 끝. 그래서 기간과 기한에 관한 내용들이 되죠. 그럼 요건 오늘 배우고 끝나냐? 아니죠. 취득세 때 또 배워. 등록면허세 때 또 배워. 양도에서 또 배웁니다. 그래서 자주 나온다는 것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드물게 나오는 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은 거야. 반복되는 게 포인트가 되죠. 해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 마지막 날이 된다. 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이다. 그럼 이때부터 돈 걷어. 근데 이때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언제 다 내요? 여러분 마음 전국에 똑같아. 전국에 똑같아. 다 마지막 날. 그것도 오전이 아니에요. 점심때 친구분 만나서 점심 칼국수 드시고 천천히 은행 가요. 그럼 은행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많어.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다 똑같은 마음들이니까. 거기 은행 창구에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봐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뭐 이렇게 사람이 많어. 들어오는 사람마다. 왜?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이 얘기 해드리는 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전국이 다 어려워. 여러분이 좀 쉬운 게 있어. 그러면 전국이 다 쉬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워. 이거 나 안 될 건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단어는 전국의 수험생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스트레스가 덜 받지 않느냐. 요 공부는요, 스트레스와의 싸움이에요. 스트레스 있으면 절대로 컨디션도 안 좋아져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13번 납세자가 나왔습니다. 요 납세자에 관한 게 작년에 나왔고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확률은 좀 적습니다. 한 2, 3년 뒤에나 나오겠죠. 자, 그럼 볼게요. 납세자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 얘기하죠. 그럼 납세자가 되기 전에는 의무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면 뭐가 되죠?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내기 전에는 의무자, 내면은 납세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죠. 그럼 납세자에는 의무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세금이 누구 세금이냐? 내 거다. 그럼 납세 의무자야, 당사자. 근데 내 거가 아니야. 내 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특별 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특별 징수 의무자라는 것은 내 세금이 아니야. 근데 내가 걷기에 편해. 그래서 세무서한테 부탁을 받았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탁을 받았어. 네가 좀 걷어줘. 그럼 나는 뭡니까? 내 거는 아니지만 부탁받았죠. 남의 세금을 거둘 의무가 있어. 그럼 나를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의무자. 요 특별징수라는 말하고 요게 좀 익숙치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원천징수 들어보셨나요? 이건 뭐야? 회사를 따져봐요. 원래 월급날 되면 공무원이 와야 돼. 월급 줄 때마다 공무원이 세금 떼야 돼. 이게 원칙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공무원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회사에다 부탁을 하는 거야. 야, 회사야, 너 월급 줄 때 네가 좀 세금 떼기 편하잖아. 네가 월급 주니까 세금 떼고 좀 줘라. 네 세금이 아니라 종업원의 세금을 걷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럼 회사는 징수할 의무가 있죠. 내 거면 납세 의무자야. 남의 거, 종업원 걸 걷어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당사자, 원천징수, 특별징수 의무자, 회사, 남의 거 걷어달라고 부탁을 해. 그럼 걷어가지고 세무서에다 납부를 부탁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잘 봐요. 상식선에서 접근해. 납세자 안에는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될까 제외될까? 옹알이 되기 없는데 오늘 옹알이 많이 돼? 이 안에 요 두 가지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납세 의무자 안에는 특별징수 의무자, 요 납세 의무자 안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될까 제외될까? 왜? 그렇죠. 따로 썼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이 안엔 이 두 개가 포함된 거고 각각은 어느 한쪽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따로따로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좀 됐죠? 납세 의무자 안에는 특별징수 의무자 포함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네끼리는 구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뜻을 이해를 못하면 많이 틀려. 그래서 그림 그려요.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 두 개가 있구나. 두 개 있으니까 포함된 거고 얘들은 따로따로 썼으니까 제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게 되겠죠. 이해가셔? 겁먹었어 벌써. 뭔 말이 이건 이해 갈 게 없어. 포함됐다. 얘들은 각각 구분이 됐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납세 의무자 속에는 무서운 말이 들어갔어요. 납세 의무자에
확장제도라는 게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확장제도는 뭐냐? 납세의무자를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냐? No. 세금을 떼먹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요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야, 당사자가 있어요. 야, 당사자 너지? 네가 안 내면은 나 걱정 안 해. 너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 거둘 거야. 이게 바로 납세 의무자의 확장이야. 만약에 당사자만 입장을 하는데 얘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져. 그럼 세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럼 국가 예산 수입에 차질이 있죠. 그래서 네한테 걷어야 되는데 네가 능력이 없게 되면은 너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라도 걷겠다는 얘기죠. 무서운 말 아닌가요? 그럴만하다고요? 세금은 항상 잔인하고 유치하고 그런 거예요. 악자까지 손해볼 장사 안 하겠다 이거죠. 따라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 너한테 걷어야 되는데 네가 능력이 없으면 너의 가름에서, 가름이란 말이 꼭 나옵니다. 가름이라는 말이 뭐냐? 대신이란 말이야. 요거 설명하고 교재 밑줄 쳐드리고 복습해드릴게. 요거만 잘 보시면 돼. 그럼 너 대신해서 걷는 사람이 누구냐? 제2차 납세 의무자란 얘기예요. 2차라는 건 네가 1차야. 너한테 걷어야 돼. 네 세금이야. 근데 네가 능력이 없으면 너를 대신해서 두 번째 의무자에게 걷겠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2차 납세 의무자. 당사자가 1차, 얘가 2차가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본다면은 바깥분이 사고를 쳐서 사고를 치면 수습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수습해줘? 표정이 난 죽어도 못해 이런 표정이. 저번에 강의했더니 그래. 바깥분이 사고 치면 누가 해줘요? 숨도 안 쉬고 작년에 처음 들어왔어. 여자분이 그래. 금방 생각도 안 해. 뭐라고 나오냐? 시어머니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자주 그런 일이 있었나 봐. 본인도 모르게 가정사가 나온 거예요. 난 세법상 질문했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2차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좀 더 원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인이 있어. 뭐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법인이 있어. 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어져. 그럼 얘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야. 근데 얘가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여기에 출자한 사람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또는 뭐예요? 나중에 배울 과점주주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납세 의무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누구한테 걷는다? 출자자한테 걷습니다. 대주주라든가. 그래서 법인이 잘 되면 대주주가 잘 되는 거고 법인이 망하면 대주주가 거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막장 드라마 보면은 1편. 그래서 세법을 알면요 드라마를 예상할 수가 있어. 1편은 꼭 의리의리한 응접실에 멋있게 생긴 중년의 회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리따운 사모님이 계시고 꼭 아들하고 딸 하나만 있대. 아들은 잘생겼고 딸은 이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줌마라는 분이 나타나죠. 아줌마 커피 한 잔만 이렇게. 이게 1편이야 1편. 그러다가 한 3편 4편 되면은 집에 난리가 났어. 신발 신고 막 빚쟁이들이 쳐들어와서 내 돈 줘 내 돈 줘 하고 회장님은 뒷목 잡고 쓰러져. 그럴 때 꼭 왼손으로 뒷목을 잡아요. 쓰러져. 그게 무엇을 뜻하냐? 이거예요. 법인이 갚아야 될 걸 못 갚으면 자기의 지분율만큼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사업을 하던 사람이 망하면은 사업자도 다 망하잖아. 그죠? 사업하는 게 무섭다고 그러잖아.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게. 법인에 대한 경우에 2차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정답 출자자. 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집으로 따진다면 그 인간 배우자, 기업으로 따지면 법인이 1, 그 다음 출자자가 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요것이 바로 너가 못 갚으면 너한테 걷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연대납세 의무자. 연대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동업자 개념이 되죠.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의무가 있는 거.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세 분이 식당을 가셨어. 세 분이 식당을 가셨어. 그래서 점심을 드셨어. 식대가 얼마 나왔냐? 100만 원이 나왔어요. 요 정도 돼야 식대지. 아니려면 간식비죠. 100만 원. 그럼 세 분이 100만 원 드셨으면은 각각 100만 원의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야. 3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각각 100만 원. 왜? 이분이 못 내면 이분이 내야 되니까. 이분이 못 내면 저분이 내야 되고. 이게 바로 연대납세 의무예요. 했다가 이분이 오늘 바깥분, 우리 바깥 양반 퇴직금 받았어. 나 돈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낼게. 우리 나가서 정리하자. 그럼 한 분이 식대 100만 원을 내면 두 분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식당에서. 이게 연대납세 의무. 연대납세 의무는 각각 동일한 의무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의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되는 것, 없어지는 것. 이걸 연대납세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업자 세 사람이 있어. 소득세가 1억이 나왔어. 그럼 각자 1억을 내야 없어지는 거야. 이 중에 한 사람이 납부했으면 나머지 사람의 의무는 법적으로 소멸이 된다는 것. 나머지는 뭐 자기들끼리 정산하면 되는 거죠. 연대납세 의무. 그러니까 연대납세 의무다 그러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면 다 연대납세 의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이라는 건 여러분 알겠죠? 납부를 보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못 내면 내가 낼게. 이게 보증인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왔을 땐 뭐가 나왔느냐? 보증인하고 설명이 들어가. 신고와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신고는 보증제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깥분이 보증 쓰면 싸우는 이유가 뭐야? 돈에 관련됐으니까. 신고는 보증제도가 없어. 만약에 신고 보증제도가 있다. 전국에 여러분 거 내가 다 보증 쓸 거야. 저 사람이 신고 안 하면 내가 할게. 따라서 신고는 보증인 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납부만 보증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걸 안 읽고 어떻게 된다? 뒤에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볼 때 여러분 성격이 끈기가 없어. 그래서 앞에 보증인이란 이건 꼭 읽어. 맨 앞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건너뛰어. 납부를 보증한 자다. 맞네. 공인중개사라 불러다오. 또 전원이 꺼져 있대요. 함정은 어디 둔다고 그랬어? 앞에 두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앞에 보고 건너뛰면 옳은 설명이 되고 여기에다 함정을 집어넣는 거죠. 해서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해서 보증인은 신고를 보증 쓰는 게 아니라 납부를 보증하는 거다. 끝. 정리 간단히 할게요. 납세자 안에는 의무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납세 의무자 안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어떻게 된다? 제외한다. 그 다음 우리가 가름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대신해서. 그럼 너를 대신해서니까 2차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뭐야?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연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지는 자. 여러 사람. 한 사람이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의 의무는 소멸,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신고 보증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 체납 처분비, 강제징수비의 뜻만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거예요. 이분이 세금을 안 내, 독촉장 보내도 안 내. 그럼 나중에 기다리다 압류를 해야죠. 재산을. 압류할 때 들어간 비용,
압류한 재산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 압류한 재산을 매가 공매경매 처분할 때 비용, 이 들어간 비용은 이분이 세금을 안 내서 발생한 비용이죠. 따라서 이 비용을 체납 처분비, 국세는 강제징수비라는 용어를 써요. 내용은 똑같아.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 용어만 다른 거죠. 체납 처분비. 이걸 보증한 자.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체납 처분비에 대해서 제가 못 내면 내가 낼게. 나를 뭐라 그런다? 보증인이라 얘기한다. 끝.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뭐냐? 야, 당사자가 너지? 너한테 거둘 거야. 네가 능력이 없으면 너 대신해서 이 사람한테 거둘 거야. 네가 능력이 없으면 동업자한테 거둘 거야. 네가 못 내면 보증인한테 거둘 거야. 이게 무서운 말이죠. 네가 능력이 없어져도 너랑 관계한 사람한테,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걷겠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납세 의무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뜯기지? 무식한 표현이네, 그죠? 세금을 떼먹히지? 이것도 그러네. 세금을 못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끝. 자, 431쪽에 13번 납세자. 거기는 밑줄 치세요. 납세자 밑에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그게 설명이 또 나왔죠. 괄호 안에. 납세 의무자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은 요것들은 납세 의무자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번 납세 의무자 밑줄, 2번 밑줄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두 번째 줄 동그라미 가름하여. 가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대신해서. 그 다음에 3번 밑줄 연대 납세 의무자. 요거는 세 번째 줄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자. 4번 밑줄 보증인. 보증인은 밑줄 지방세 국세 체납 처분비 강제징수비에 동그라미 무엇을 보증한 자를 말한다?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납세고지서는 패스. 432쪽. 432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조세의 징수라고 나와 있죠. 중요하니까 노란색이 나왔죠. 먼저 여기서 설명 한번 하고 그 다음 밑줄 쳐드릴게. 징수라는 건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야. 그럼 대한민국의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 없어. 세 가지뿐이 없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꼭 신경 쓰세요. 신고납부냐 보통징수냐, 요 두 가지만 꼭 알아두면 돼. 세금은 여러분이 자진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보통징수는 고지서 보내는 세금이야. 이건 내가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떤 건 신고하고 어떤 건 고지서 날라오느냐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 정부가 몰라. 어떤 거? 사고 팔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어. 매매가 됐어요. 그럼 갑은 누가 된다? 매도인 또는 양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매도인으로 해볼게요. 을은 샀으니까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되겠죠. 개인 간에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정부가 그때 알아요, 몰라요? 다시 한번 이거 상식이야. 세법은 상식이야.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누구들이 거래했는지 정부가 그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정부가 모르는 건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는 게. 이게 세금이에요. 정부가 모르는 건 여러분이 신고하면 돼. 그럼 정부가 모르는 게 뭐냐? 매매. 두 분이서 어저께 호프집에 만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썼어. 정부가 몰라. 모르니까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하라 이거야.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사고 파는 건. 그러니까 신고 납부 내가 외운다? No. 정부가 몰라. 그럼 여러분이 신고해야 돼. 어떻게?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매수인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니까 신고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신고했어. 신고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갔겠죠. 누구 걸로 소유권이 이전됐어? 을 거로 갔죠. 그럼 이 을이 등기했겠지. 그럼 정부는 을이 이 부동산이 을의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신고하지 않아. 알면 정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다?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보면 다 나와 있어. 전산작업 돼 있어. 신고했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 그럼 때 되면 고지서 보내. 정부가 모르는 건 여러분한테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정부가 알고 있는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 없이 때 되면 뭐 날라간다? 고지서 날라간다 이거야.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를 보통 징수라 한다. 요거 친해져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보통 징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대표적인 게 재산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가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고지서 보내는 거야. 여러분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알고 있으면 다 고지서만 보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양다리 걸쳤어. 왜 양다리 걸쳤냐? 미안하니까. 다른 것들은 신고만 해야 돼. 얘는 고지서만 날라와야 돼. 근데 재산세 내는 사람이 또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죠.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기회를 더 주는 거야. 원칙은 고지서 날라옵니다. 종부세, 고지서에 1억이 나왔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나왔냐? 1억 나왔어. 놀래지도 않아요? 재산이 1억이 아니라 세금이 1억인데. 기분 안 좋아서 10억으로 바꿨어요. 그럼 10억이 나왔으면은 그대로 돈만 내면 돼. 그런데 야, 이거 10억 너무 많이 나왔어. 나 이거 인정 못해. 그럴 경우에는 선택의 기회를 줘요. 알았어. 그럼 네가 자료 다 수집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신고만 해. 다른 건 고지서만 받아. 근데 얘는 2번 거두니까 미안하니까 고지서 보낼게. 야, 이 고지서 마음에 안 들어. 나 인정 못해. 알았어. 그럼 네가 신고하든가. 이렇게 후퇴하는 거예요. 2번 거두니까 미안해. 다른 건 1번 거두니까 하나뿐이 없어. 얘는 2번 거두니까 원칙은 고지서. 예외로 신고납세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종부세가 신설될 때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더라.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럼 특별징수는 뭐냐? 아까 잠깐 설명했죠. 내 세금이 아니야. 우리 종업원 월급 줄 때 종업원의 세금을 좀 걷어다 줘. 남의 세금을 걷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특별징수라 얘기한다. 남에게 부탁하는 거. 3가지입니다. 자진신고하든가, 고지서 날라오든가, 남한테 부탁을 하든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작년 시험에 얘가 나왔죠.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 재밌는 건 보통징수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고지서. 그 다음에 특별징수는 우리가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에게, 즉 징수하기 편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야. 편의가 꼭 나와.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특별징수란 하고 설명이 들어가는데 뭐가 나왔냐? 고지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특별징수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용은 보통징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작년의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얜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거의 안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고 내년도 나올 확률이 적다. 그러나 얘 둘은 무조건 매번 나온다고 보면 되죠.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보통징수냐? 보통징수는 항상 고지서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욱한 게 뭐냐? 똑같아. 똑같은데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한 거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야. 그럼 국세에서는 신고납부라는 말을 안 쓰고 신고납세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제가 욱하는 거예요. 납부냐 납세냐 이거야. 그냥 똑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또 종부세가 아까 고지서 날라온다고 그랬죠. 지방세 고지서 나오면 보통징수라고 그래. 국세 고지서 나오면 어려운 말을 써. 정부, 부과, 과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또는 정부, 부과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을 전할게요. 뭐냐? 부과라는 말은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옵니다. 부과라는 말은 고지서를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부 부과가 뭐냐? 정부에서 고지서 보내서 걷는다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부과라는 말은 우리가 고지서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는 국세에서 뭐라고 그러냐? 원천징수라고 얘기하죠. 세금을 걷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린 이렇게 합시다. 당분간 지방세 배우시니까요. 우리가 지방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자진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신고납부. 때 되면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징수. 이렇게만 공부해요. 뭐 정부부가, 신고납세, 원천징수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꼭 알아두세요. 자진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신고납부. 왜 신고납부를 갖다 하라고 그랬어? 정부가 모르니까. 정부가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매는 정부가 모르니까 신고 좀 해주세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지 싶은데 정부가 모르면 신고하고 정부가 알면은 고지서 보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어떨 때 정부가 알고 어떨 때 정부가 모르는 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을까? 왜 그런 식으로 날 쳐다보는데? 그래서 그것만 판단, 세법은요 판단만 하면 돼. 판단만 하면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이런 게 432쪽에 조세징수 밑줄 연습해 볼까요? 1번 동그라미 신고납부, 2번 동그라미 보통징수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 박스에 보면은 징수 방법에 따른 세목이 나오죠. 지방세, 국세 아직은 뭐 앞에 배운 거니까 필요 없고 밑줄 신고납부, 옆에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밑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끝. 그 다음에 국세 옆에 밑줄 신고납세, 밑줄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 그 다음 바로 밑에 줄 밑줄 종합부동산세. 어떨 때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세를 선택을 하면 신고납세도
인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밑에 정부 부가과세, 밑줄 종합부동산세. 끝. 요것만 하시면 돼. 그래서 교재에서는 국세, 지방세 나눴지만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사고 파는 건 신고해야 된다. 사고 파는 거 3개만 공부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고지서 날라오는 건 재산세, 종부세. 다만 종부세는 양다리 걸쳤다. 원칙은 고지서 날라오지만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5가지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배우시면 된다는 것. 이해 가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냐? 고지서 날라오느냐? 그 중에서 고지서 날라오는 것을 보통 징수라고 얘기한다는 것. 이해 가시겠어요? 어려운 거 다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려운 거고 그 밑에 박스 밑에 양괄호 16번 동그라미 가산세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내년에. 근데 재밌는 건 가산금은 왜 옆에 있는데 별 표시 안 했을까?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가산세 어려운 거 배울까요? 예.